안녕하십니까 국내 F1 팬 여러분, 포뮬러2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2025 시즌 결산 세 번째 팀은 바로 3위 팀인 레드불입니다. 네. 일단 한번 성적부터 한번 보고 갈 텐데 2025 성적은 컨스트럭터 포인트 451포인트로 3위, 8번의 우승과 그리고 15번의 포디움으로, 사실 우승과 포디움 횟수로만 치자면은 2위 팀인 메르세데스보다 오히려 앞서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심지어 큰 차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순위가 3위라는 거는, 그러니까 잘할 때는 정말 포디움 우승 다 하는데 못할 때는 그만큼 못했다, 이렇게 기복이 좀 있었다라는 건데, 네. 근데 이게 결국 저희가 팀적으로 보니까 팀이 기복이 있었다기보다는 선수 한 명은 굉장히 잘하고 네. 나머지 선수 한 명은 굉장히 못하고, 그러니까 이 두 명 간의 격차가 뭔가 팀적으로 봤을 때는 기복처럼 보이는 약간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네, 실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퍼스트 드라이버로 베르스타펜 선수를 갖고 있는 팀의 약간 숙명 같은, 뭐랄까요, 약간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은. 그렇죠. 24시즌과 비교를 해봐도 베르스타펜 선수는 그때도 정말 월드 챔피언이었고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만큼의 1인분 이상을 항상 이렇게 해주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하고 25년도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났던 거는 결국 그 세컨드 드라이버에 이제 그 기여 차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뭐 24년도 시즌 막판기에 약간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초반기에는 1인분을 해줬었던 체코 페레즈 선수 덕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자, 드라이버 베르스타펜 선수부터 볼 텐데 리그 전체 최다승인 8승을 올리면서 단 2포인트 차이로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놓치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다시 한번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고, 반대로 세컨드 드라이버였던 리암 로슨 선수, 그리고 정말 이 모든 포뮬러1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그 유키 츠노다 선수가 사실 생각보다 시즌 동안 내내 아쉬운 모습만을 보이면서 약간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시즌 초반부터 조금 되짚어가면서 레드불의 시즌을 살펴보자면은, 사실 레드불의 25 시즌이 너무 변곡점이 많은 게, 뭐 당연히 베르스타펜 선수 개인만 봐도 전반기하고 후반기 퍼포먼스가 아예 다르고요. 네. 뭐 세컨드 드라이버 리암 로슨 선수가 그렇게 빨리 나갈 줄도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있는데, 사실 그 모든 시작을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당연히 시즌 전에 에이드리언 유이, 이분이 이제 레드불을 떠난 게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팀 내 갈등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약간 20년 넘게 이 팀의 에어로 디자이너이자 수석 기술 치프로서 이제 활동을 했던 에이드리언 유이가 에스턴 마틴으로 이적을 하면서 이제 그 첫 해를 맡게 되었고, 네. 그뿐만 아니라 스포팅 디렉터였던 조나단 휘틀리 역시 레드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레드불과 막세를 전성기 동안 옆에서 보좌 했었던 그 체코 페레즈, 세르히오 페레즈 선수가 나가면서 그럼 세컨드 드라이버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25 시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굉장히 레드불에게 이슈였던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F1 팬들은 유키 츠노다를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왜냐하면 사실 밑에서 굉장히 많이 굴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희 생각으로는 로슨보다는 그래도 츠노다가 검증이 되었다라는 게 좀 전반적인 합의였던 것 같아요, 팬들 사이에. 네. 근데 자, 어쨌든 근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너는, 그때 당시 감독이 호너였으니까, 네. 호너는 그때 당시 리암 로슨 선수를 선택을 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리암 로슨이 좀 더 크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조금 이게 전반적으로 크리스천 호너 감독은 츠노다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다라는 것도 약간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호너의 판단 하에서는 리암 로슨이 오히려 츠노다보다 상방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츠노다 선수가 24시즌에 이제 RB에서 레이싱을 하면서 조금 뭐랄까 약간 미성숙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베르스타펜 선수 옆에서 뛰면서 그런 멘탈리티로는 좀 힘들다라는 게 조금 호너의 판단이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베르스타펜은 조금 더 안정적인 파트너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그치, 베르스타펜 자체가 완전 약간 용광로 같은 그쵸. 그런 똥똥 튀고. 드라이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뒤숭숭한 상황에서 시작한 호주 그랑프리에서는 그 막상 말을 해줬던 그 레드불의 리암 로슨 선수가 바로 리타이어를 하면서, 물론 약간 참작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호주에 비가 내렸어. 첫 레이스인데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히 적응하기가 힘들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때 호주 그랑프리에 많은 루키들이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보톨레토 선수도 리타이어를 했고, 하자르 선수는 심지어 포메이션 랩에 리타이어를 했어요. 아, 그렇죠. 돌다가 난 지금까지 F1을 보면서 포메이션 랩에서 리타이어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 포메이션 랩을 돌다가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포메이션 랩을 돌다가 차량 결함을 발견을 했어. 그래가지고 봤는데 우리 지금 이거 당장 못 고칠 것 같아. 우리 그냥 레이스 끝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내가 들었는데 포메이션 랩을 돌다가 스핀해서 사고 나는 건 정말 최근 포뮬러 1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리타이어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하자르 선수가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자신의 F1 첫 레이스였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자기도 엄청 기대를 했는데 심지어 레이스도 못 해보고 스타트도 못 해보고 포메이션 랩에서 죽었으니까. 그랬더니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제 기억에 그때 루이스 해밀턴 선수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하자르 선수를 이렇게 토닥여주는 장면이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나네요.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허그를 해주는 그런 또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간 개막 전부터 불안 요소를 노출을 했었던 리암 로슨 선수가 뭐 그 네. 이후에는 또 잘했느냐. 사실 또 2라운드 중국에 가서는 또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도 최하위, 실제 레이스 퀄리파잉에서도 최하위 이러면서 저희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리암 로슨 선수가 생각보다 많이 못한다. 언제까지 그렇죠. 또 레드불이 기다려줄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 네. 실제로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결정이 나올 줄은 몰랐지만 3라운드 일본에 이제 츠노다 선수와 또 리암 로슨 선수가 또 전격 교체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 레이스였죠? 맞습니다. 츠노다 선수의 홈 그랑프리를 앞두고서 이제 츠노다 선수가 이제 시니어 팀인 레드불로 올라와 가지고 레이스를 하게 되었고 정말 2라운드 만에 이루어진 교체였고 2018년에 정말 사실 레드불이 좀 이렇게 특히 베르스타펜 선수 옆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 전에 세바스티안 베텔 선수도 그랬지만은 네. 그 퍼스트 드라이버 옆에 세컨드 드라이버를 금방금방 갈아 끼우는 걸로 조금 악명 높은 팀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세컨드 드라이버를 잘 안 기다려주는 그런 거긴 했는데 사실 레드불 역사를 뒤져봐도 이렇게까지 빠른 교체는 거의 처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최근에는 뭐 아무래도 2016년에 레드불의 이제 다니엘 크비앗 선수가 4번의 레이스 만에 토로 로쏘로 강등당했던 그런 전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보다도 2배나 빠른 거거든. 네 번째 레이스도 사실 좀 속단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 시즌이 사실 20레이스 정도가 더 넘는데 사실 4번째라고 하더라도 시즌에 6분의 1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 대학생이니까 보통 15주차, 16주차에 6분의 1이면 2, 3주차면은 그때까지는 아직 필기도 안 하고 있을 때거든. 2, 3주차면 아직 술 마시고 있을 때죠. 아직 그럴 때고 아직 이제 막 동아리 오디션 어디 막 학회나 동아리 오디션 같은 거 보러 다니고. 그렇죠. 아직 막 친구들 연락 오면은 야 뭐 막 이제 중간고사 전에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때인데. 네, 아직 동아리도 안 들어갈 때거든요. 그치? 근데 그럴 때부터 벌써 교체가 일어났다는 거는 정말 그것도 빠르다. 였는데 2레이스 만에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첫 강의 간 다음에 그냥 드랍해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그냥 드랍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고. 거의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어쨌든 F1 팬들 전반적으로는 좀 만족하는 결정이었어요. 츠노다 선수가 정말 몇 년 동안 그 밑에 레이싱 불스, 뭐 알파 타우리 이런 데서 구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F1 팬분들이 굳이 레드불 팬이 아니더라도 언제쯤 츠노다가 레드불 차량을 좀 탈 것인가에 대한 거를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고 심지어 그거를 일본에서 보여줬던 게 정말 컸던 것 같아. 정말 일본 팬들에게 그 스즈카 서킷의 관중석에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츠노다가 레드불의 차량을 타고서 피트를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본다. 정말 감동적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서 유일한 동아시아 또 선수였기 때문에 그죠. 동아시아 이게 이쪽으로 따지자면은 그지. 저우가니 선수가 24년도에 한 다음에 지금 페라리 리저브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랬다가 또 이제 캐딜락의 리저브로 또 바뀌었습니다. 최근 또 한 며칠 전에는. 네. 알본 선수가 이제 태국인 국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쪽은 동남아니까 약간 동아시아라고 한정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시즌 초반부에는 어쨌든 레드불은 그런 식으로 좀 드라이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 차량 성능으로 보자면은 베르스타펜 선수가 굉장히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가끔은 나름 이제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체면 치레를 했지만 츠노다 선수로 바뀐 이후에도 사실 세컨드 시트는 여전히 그냥 득점력이 거의 없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시즌 초반에 이런 문제들을 놓고서 에이드리언 뉴이가 나간 게 생각보다 크구나 하는 그런 이제 분석들도 나왔었는데 네. 이 뉴이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게 물론 차량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는 점도 있지만 네. 차량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조금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로 빠르게 해결을 해내는 방법이 굉장히 돋보였던 디자이너라고 저희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이 높았군요. 그쵸. 근데 이제 시즌 초반에 뭔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오케이 사실 뭐 어떻게 처음 만드는 차가 완벽할 수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시즌에 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해내고 업데이트를 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뉴이가 없다 보니까 뭔가 이전의 프로세스와는
뭔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이 됐던 거고 음. 그러다 보니까 레드불의 부진이 사실 시즌 초반부에 그렇게 좀 빠르게 반등을 이뤄내진 못했고 베르스타펜 선수도 시즌 초반기에 사실 24년도 시즌 초반기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까지는 진짜 완전 그 전에 막 21년도, 22년도처럼 우승만 했다 하면 거의 베르스타펜 선수였어요. 24년도 초반기에는. 그렇죠. 우승은 일단 제껴두고 2등부터 그치. 차지하는 느낌이었죠. 사실 그런 느낌이었는데 25년도 초반기에 베르스타펜 선수를 보면은 이게 과연 베르스타펜의 성적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끔 아하. 우승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뭔가 챔피언답진 않다라는 모습이 좀 있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초반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이제 뉴이의 공백으로 인한 부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있었겠네요. 실제로 이제 레드불 차량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반적으로 서스펜션이 단단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F1 레이스카가 이제 달리는 데에는 두 가지 세팅이 좀 그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바닥에 최대한 붙어가지고 이렇게 달리면서 그거를 지상고를 제어하기 위해서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 첫 번째 세팅이 있고 네. 이제 이러는 경우에는 차량 서스펜션이 단단해지니까 이런 연석이 조금 높다거나 하는 그런 곳들에서는 연석을 밟을 때마다 차량이 좀 뜹니다. 그러면서 동력 손실이 생겨. 아하. 바퀴가 뜨니까. 네. 충격을 받고 그러면 이제 연석을 좀 깊게 밟고 달리는 트랙들이라고 한다거나 좀 노면이 고르지 못한 그런 트랙들에서는 어느 정도는 약간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계속 바퀴가 지면에 닿아 있도록 만드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레드불은 통상적으로 이 전자의 세팅을 좀 선호하고 게다가 그걸 잘하는 팀이었어요. 서스펜션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24년도에 모나코나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 고전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약간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C가지 서킷 같은 데에서 코너들의 연석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고전을 했었고 네. 대신 뭐 몬차 아니면은 뭐 벨기에 이런 것처럼 노면이 굉장히 고르고 고속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코너들이 많은 곳에서는 원래 레드불이 굉장히 유리를 했던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라운드 일본에서 갑자기 베르스타펜 선수가 폴트윈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스즈카 서킷도 결국에는 그런 고속 안정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러니까 섹터 1에 보면은 굉장히 고속 슬라럼 코너들이 있고 그리고 섹터 3 쪽에 보면은 진짜 마지막에 시킨 하나 정도를 빼면 엄청나게 긴 스트레이트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는 레드불의 차량이 여전히 좀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은 옛날에 그 약간 뉴이가 이렇게 수정을 조금 만져줬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약간 소프트한 서스펜션이 필요한 그런 서킷들에서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힘을 못 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확실히 서스펜션이 좀 딱딱하면은 차가 좀 통통 튀고 반대로 직선 구간에서는 딱 붙어서 달린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레드불의 2025 시즌의 변곡점이 되었던 게 바로 레드불의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팀 감독인 크리스천 호너의 경질 소식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7월 초로 영국 그랑프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왔던 결정이었고 그렇게 되면서 자매팀 레이싱불스에서 로랑 메키에스가 이제 감독직으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감독마저 승격 시스템을 따르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당시에는 좀 급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물론 레드불의 퍼포먼스가 그 전이나 그 전전 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과연 이게 호너 본인의 잘못만 있는가? 그러니까 세컨드 드라이버의 문제도 있고 뭐 뉴이가 빠진 그런 기술팀의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라는 거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호너라는 정말 뭐랄까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그러니까 레드불이 처음 시작을 했을 때부터 이분이 감독이었고 거의 CEO 느낌이죠 지금. 초기자 그러니까 레드불의 초대 감독이자 마지막 감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드불의 역사상 레드불 F1 팀의 감독이 누가 있어 하면 호너 딱 한 명. 였던 건데 이제 그런 사람이 나간다는 건 정말 팀적으로 굉장히 큰 약간 체인지를 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굉장히 급진적인 결정이라고 저희가 다들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거를 중간결산 때 보고서 얘기를 하기를 레드불은 올해를 좀 쉬어가는 해로 잡은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 26년도 시즌에 정말 대규모 규정 변화를 앞두고서 그때 좀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 일단 호너를 좀 바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겨울방학 때 바꿔주면은 이 호너의 영향력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그 한 2-3개월 만에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로랑 메키스한테 26년도 시즌을 맡기고 싶은데 이 로랑 메키스가 이 조직을 장악할 시간을 조금 주기 위해서 시즌 중반에 교체를 한다라는 약간 이런 기사들과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야기할 때도 그 물고기 어항 투 어항으로 옮길 때 약간 물맛댐 하듯이
좀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었죠.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했었고 사실 그렇게 바뀌고 나서 뭐 실제로 뭐 감독이 하나 바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확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13라운드 벨기에와 그리고 14라운드 헝가리에서는 딱히 달라진 모습이 없었고 심지어 이제 호너가 나갔을 때가 이제 12라운드 영국까지 끝나고 나갔는데 13라운드, 14라운드를 거친 동안 오히려 레드불의 포인트 획득은 그 전보다 더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너무 표본이 적어가지고 사실 뭐라고 하기도 참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 로랑 메켓으로 바꿨을 때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뭐 사실 애초에 나타날 수도 없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맞습니다. 근데 뭐 이런 요소들과 그렇게 되었고 근데 그러다가 정말 여름방학 때 어떤 마법을 부렸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후반기 들어서 레드불이 싹 바뀌었습니다. 사실 레드불은 안 바뀐 것 같아. 내 생각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싹 바뀌었어. 오히려? 그치? 그러니까 레드불이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츠노다 선수는 그렇게 바뀌는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베르스타펜 선수는 싹 바뀌었어. 그래서 후반기에 뭔가 로랑 메케스가 마법을 부려서 이 베르스타펜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 자,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바로 맞았었던 15라운드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당시 챔피언십 리더였던 피아스트리 선수가 우승을 하고 베르스타펜 선수가 2위를 하면서 둘의 격차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 9번의 주말을 지내는 동안 매 주말마다 베르스타펜 선수는 피아스트리 선수에 비해서 우위를 가져갔어요. 모두 한 번도 안 빠졌나요? 그죠. 9번의 레이스 연속으로 피아스트리 선수는 그 주말에 포인트 획득으로 딱 봤을 때 베르스타펜 선수를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피아스트리 선수가 좀 부진했다고 하지만 그만큼 베르스타펜 선수가 또 날았네요. 그게 동시에 좀 맞물려야지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피아스트리 선수가 그때까지 리더십 상단에 있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피아스트리 선수도 어쨌든 챔피언의 역량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선수를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해가지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의 이변도 없이 이렇게 앞섰다라는 거는 그때를 기점으로 뭔가 있었다라는 거고 네덜란드 그랑프리가 끝났을 때 둘의 격차가 104포인트였어요. 근데 시즌이 끝날 때 이걸 다 따라잡았단 말이야. 9번의 레이스 동안 9번의 레이스 동안 104포인트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4포인트 9번이니까요. 10점 차이라고 하면은 한 이제 주말당 12점씩 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근데 12점씩 격차가 나려면은 1등, 3등 해도 안 되거든. 그러네요. 1등, 3등 하면 10점 차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심지어 그것도 피아스트리 선수가 3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스트리 선수가 그럼 그 전까지를 봤을 때 과연 피아스트리가 그럼 그 전까지를 봤을 때 3등을 3등이면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3등이면 오히려 못한다라고 볼 수 있었던 정말 챔피언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던 그런 선수였단 말이야. 중반부까지만 해도 그 정도 축이었죠. 그치. 근데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 되는 선수가 내려와야 되는 것과 동시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정말 리그 또 정상급으로 올라가야지 할 수 있는 게 정말 이런 104포인트 격차를 따라잡는 퍼포먼스였는데 실제로 이걸 저희가 직접 직관을 했죠. 25년도 시즌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 반면 유키 선수는 여전히 팀적으로는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는 했어요. 우리 유키 조금 나아지고 있다. 베르스타펜과 퀄리파잉 격차도 점점 좁혀지고 있다. 이야기를 했으나 실제로 레이스 결과로는 별로 연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면서 후반기에 이러다가 26시즌에 츠노다는 그리드에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돌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게 또 현실이 되어서 올해는 또 그리드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레드불 팀적으로는 베르스타펜 선수의 페이스를 앞세워 21라운드 브라질에서 컨스트럭터 3위로 페라리를 제치고 올라가는 등의 성과를 보이곤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베르스타펜 선수의 월드 챔피언, 그러니까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에 대한 가능성 이거 가지고서 정말 시즌 후반부가 많이 뜨거웠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라스베가스에 있었었던 맥라렌 두 드라이버들의 동반 실격이었습니다. 그거 진짜 영화 같은 순간이었죠. 저희가 맥라렌 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거는 진짜 영화도 이렇게 쓰면은 너무 현실성 없다고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베르스타펜 선수가 막 점점 쫓아오고 있다고 했었어도 그렇다고 피아스트리 선수나 아니면 노리스 선수가 완전 뭐 죽을 쓰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비교해서는 약간 아쉽다긴 했지만 여전히 노리스 선수도 가끔 우승을 하고 가끔도 아니죠. 꽤나 우승을 많이 하고 그렇죠. 여전히 막 포디움에 많이 오르는 등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르스타펜이 후반기에 정말 달라진 건 알겠는데 베르스타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십을 하기 위해서는 맥라렌이 리타이어를 해줘야 된다. 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그것도 피아스트리나 아니면 노리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둘이 뭔가 같이 리타이어를 해주기를 바랬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들 둘이 제발 경쟁하다가 같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다들 이제 머릿속으로 정말 행복회로를 막 그리고 계셨던 게 이제 시즌 후반기였던 거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게 일어났던 게 미국의 스프린트였잖아요. 미국 네. 스프린트에서 이제 둘이 1번 코너에서 1000레벨 1번 코너에서 충돌을 하면서 맥라렌 두 드라이버가 실격이 됐었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스프린트였으니까 사실 그렇게 또 큰 변화는 음. 없었단 말이야. 음. 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심지어 또 노리스 선수가 포디움에 오르면서 만약에 사실 그냥 그대로 갔었더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베르스타펜 선수가 사실상으로 이제 챔피언이 되는 경우의 수는 거의 없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렇죠. 어떻게 딱 한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리스 혼자도 아니고 피아스트리도 아니고 맥라렌이 그냥 다 같이 떨어져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참 신기했던 거고. 베르스타펜 선수는 시즌이 끝난 뒤에 이때를 이제 회상을 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이때 라스베가스 그랑프리가 11월 말이었거든요. 네. 네. 이거를 두고서 베르스타펜 선수는 조금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르스타펜 입장에선 딱 그렇겠네요. 사실 본인도 물론 사람인 이상 그걸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나 이러다 챔피언 할 수도 있나? 할 수도 있나?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잖아. 쟤네 네. 너무 다 잘하는데 나도 물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긴 하지만 쟤네가 좀 네. 실수를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다가 그래서 약간 좀 남들이 뭐 베르스타펜 해야지 막 하고 있으면은 얘도 약간 에이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둘이 실격을 딱 당하니까 잠만 야, 이거 모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바늘구멍 같은 가능성이었거든요. 그죠. 그 바늘구멍이 그래도 약간 개구멍 정도로는 커졌던 게 바로 이때였던 거지. 그렇습니다. 자, 시즌 마지막 3경기를 전부 우승을 하면서 베르스타펜 선수는 또 후반기 제왕의 면모를 여전히 보여줬으나 최종전까지 노리스 선수하고 피아스트리 선수가 그렇게 큰 실수는 계속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2포인트 차이로 챔피언십을 놓치면서 이제 노리스 선수에게 챔피언십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레드불에서는 약간은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상임 고문으로 있었던 헬무트 마르코 역시 팀을 떠나는 게 확정이 되었으며 막스의 레이스 엔지니어였던 잠 피에로 역시 에스턴 마틴과 윌리엄스와의 접촉 중으로 팀을 떠나는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은 이건 저희가 지금 녹화 시점으로 봤을 때 레드불로 지금 잔류하게 되는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네, 남게 됐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내부 인사들에 대한 약간 구설수가 계속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적설이 계속 있고 누군가 계속 그만두고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사실 글쎄요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6 시즌이 워낙에 좀 규정 변화가 많은 해기도 하고 게다가 이 크리스찬 호너를 넘어서 이 로랑 매키에스가 처음부터 팀을 이끄는 첫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편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거 약간 연속성이나 좀 불안정성에서 큰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그 전에 있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 로랑 맥키에스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정말 26 시즌에 달릴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아예 있는 거예요. 물갈이를 다 해버리는. 그지 원래 뭐 정치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아하. 그러니까 굳이 잘못한 게 주요 없더라도 인사들을. 약간 장관들이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게 좀 관례식으로 있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죠. 저희가 정치를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음. 약간 그런 관례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편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괜찮나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 겁니다. 뭐 한번 지켜봐야 되는 일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드불 드라이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베르스타펜 선수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8승으로 5년 연속으로 그리드 내 최다승 드라이버가 되었으며 챔피언인 랜도 노리스 선수보다도 우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의외의 일이에요. 사실 최다승 드라이버가 챔피언이 되지 못하는 게 사실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러네요. 가장 그나마 최근에 있었던 게 2016년에 이제 당시 메르세데스에 있었던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시즌 10승을 해놓고도 시즌 9승을 했던 그 팀메이트 니코 로즈버그 선수에게 드라이버 챔피언십이 내준 적이 있었고 네. 아니면 뭐 갑자기 또 옛날로 들어가 보자면 1984년에 이제 알랭 프로스트 선수가 7승을 거두고도 5승을 거뒀던 그 니키 라우다에게 0.5포인트 격차로 그 챔피언십을 준 적이 있었죠. 이게 좀 기억이 나는 건 그러니까 0.5포인트 격차 챔피언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게 딱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야, 저거는 기록이 깨지진 않겠네요. 0.5포인트면. 가능은 합니다. 언젠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정 하에서도 이제 소수점 단위의 포인트 지급이 가능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저희가 아예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만 사실 그죠. 왜냐하면 특히나 그때 포인트 시스템과 비교해서 지금은 이 순위간 포인트 격차가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죠. 약간 어떤 식이었냐면 1위 하면 10점, 2위 하면 9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등수마다 포인트 격차가 완전 등간 다 똑같았던 건데 촘촘하군요. 그치. 근데 지금은 1등을 하면은 그 2등과 비교해도 7포인트를 더 얻어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지금은 이렇게 빽빽한 점수차가 좀 나오기 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있었던 그 2점차 챔피언십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연에 우연히 겹쳐가지고 저희가 정말 재밌는 레이스를 본 겁니다. 그렇죠. 베르스타펜 선수는 전반기 14번의 레이스에서 187포인트로 이때 당시에는 주말당 13에서 14포인트 정도를 따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후반기 10번의 레이스에서 234포인트를 땄어요. 물론 가운데 스프린트가 있었음을 감안했어도 주말마다 평균 23.4점을 땄거든. 그러면 뭐 레이스로 봤을 땐 거의 우승 가끔 2등 우승 가끔 2등 거의 이 정도 페이스를 후반기 내내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1등을 하면 25점을 가져가니까요. 맞습니다. 후반기 실제로 10번의 레이스에서 전부 포디움에 올랐으며 시즌 8승 중 6승을 같은 기간 동안 챙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한때는 104포인트의 격차까지 벌어졌었던 그 챔피언십 격차를 끝까지 아예 그냥 정말 추월을 해버리면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줬었던 베르스타펜 선수였고 오히려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은 반대로 스스로를 더 증명한 꼴이 됐어요. 오히려 그치? 황제로 재림했던 기간보다도. 그치. 그때는 오히려 레드불 차량이 좋잖아. 그냥 레드불 차가 제일 좋으니까 그냥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랬던 거지만 이제는 오히려 정말 이 드라이버 개인의 역량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F1을 처음 보신 분들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는 뭐 베르스타펜 선수 같은 언더독을 응원하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F1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이 F1에 대한 좀 잘못된 인식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작년 것만 보면 이 베르스타펜 선수의 이 추격, 그러니까 애초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뭐 누군가를 추격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저희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쓸 수가 없었던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또 이 정도로 추락한 해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본 사람들은 루이스 해밀턴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저 사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저가 봤을 때는 참 이게 이 하나의 시즌을 봤을 때 너무 정말 편향된 시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게 있고. 자, 안 그럴 수 없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 자, 이외에도 24번의 레이스 중 23번의 레이스에서 포인트 피니시를 거두며 조지 러셀 선수와 함께 이 부분 리그 공동 1위고요. 자, 실제로 2025 시즌 8번의 폴포지션으로 폴포지션 횟수로도 이 부분 1위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또 베르스타펜 선수가 2025 시즌 역대급 시즌을 보내면서 정말 이색적인 기록을 많이 세우기도 했는데 특히 몬차에서의 폴트윈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Q3 폴랩에서는 한 랩 평균 시속이 264.682km/h로 역사상 가장 빠른 랩,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가장 평균 속도가 가장 높았던 랩을 돌았습니다. 실제로 이후 이탈리아 그랑프리 레이스 역시 1시간 13분 24초 325 만에 끝나면서 가장 빠르게 끝낸 레이스이자 가장 빠르게 달린 레이스라는 기록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2025 시즌에 몬차 베르스타펜은 F1 75년 역사상 가장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F1만한 또 레이스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역사상 자동차를 타고서 가장 빨리 달리는 레이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레이스 중에서. 그렇죠. 역사상 모터스포츠 역사상 사륜 기준으로 가장 빨랐던 사나이.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브라질에서는 피트레인 스타트에서 포디움에 오르면서 역대 가장 다양한 스타팅 포지션에서 포디움에 오른 드라이버라는 기록도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 진짜 어떻게 집계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해외 레딧을 보면 정말 별의별 게 다 올라옵니다. 야, 진짜 덕후들은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베르스타펜 선수의 시즌 하이라이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사실 너무 잘한 게 많아서 그죠? 하이라이트를 참 꼽기 어려운데 뭐 사실 몬차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시즌 내 베스트라고 한다거나 뭐 트랙 레코드 이게 아니라 정말 F1 역사상 75년 중 가장 무언가를 이제 우월하게 해낸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록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뭐 사실 베르스타펜 선수 하이라이트 딱 말씀을 드리면은 굳이 몬차보다는 대부분의 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브라질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파민 파티였죠 그때. 피트레인에서 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박수였는데 심지어 그거를 포디움으로 연결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몇 번의 추월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와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때 심지어 노리스 선수도 그때 이제 우승을 해놓고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를 만약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조금만 좋은 포지션에서 시작을 했었으면은 오늘 우승은 베르스타펜 선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피트레인 시작을 해놓고서
마지막에 네. 끝났을 때 그런 막 엄청 격차도 아니었고 1위 노리스랑 11초? 10초 격차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금방 따라잡았네요.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베르스타펜 선수가 뭐 같은 셋업 조건으로 한 뭐 네. 15그리드 정도에서만 출발을 했었어도 음. 아니면 사실 피트레인 스타트 자체가 좀 소모하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제 생각엔 그냥 20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었어도 같은 셋업이었으면 그때 우승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그 추월하면서 또 시간을 깎아먹는 게 있거든요. 그죠?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11초면은 뭐 그냥 F1을 순수 안 페이스로 보시는 보자면은 분들은- 그냥 그 레이스에서 가장 빨랐던 거지.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게도. 그 11초면은 큰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 엄청난 겁니다. 맞습니다. 자, 베르스타펜 선수의 로우라이트라고 한다면은 뭐 아무래도 스페인 그랑프리밖에 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리타이어가 시즌 동안 한 번 있긴 했지만 그때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안토넬리 선수랑 충돌을 해서 있었는데 근데 이때는 결국 안토넬리 선수의 좀 일방적인 휠락으로 인한 탈락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베르스타펜 선수가 못했다라고 보긴 애매한데 스페인에서는 약간 좀 미스가 있긴 했었죠. 네. 이때 당시에 이제 레이스 후반부에 키미 선수가 그 엔진 문제로 리타이어를 하면서 세이프티카가 나왔고 그러면서 타이어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때 하드 타이어를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왜 우리 하드 꼈어? 라고 하니까 그게 지금 남은 타이어 전부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팀에서는 좀 헌 미디움이나 헌 소프트보다는 새 하드 타이어가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타이어의 경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작동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네. 이 세이프티카 상황이 끝났을 때 이 리스타트 과정에서 타이어 온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그립을 좀 잃었고 그러면서 이 뒤에서 좀 추월을 허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르클레르 선수가 넘어갔고 러셀 선수도 넘어가려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 배틀을 하다가 러셀 선수가 약간 베르스타펜 선수를 트랙 바깥으로 밀어내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베르스타펜 선수가 트랙 바깥을 돌아서 러셀 선수 앞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레드불에서 방금 약간 우리 좀 일리걸 오버테이킹 한 것 같아. 러셀한테 네. 자리를 넘겨줘라고 오더가 나왔고 베르스타펜 선수가 굉장히 좀 반대를 하긴 했으나 애초에 코너에 진입할 때 내가 앞이었는데 왜 양보를 해줘야 되느냐 엄청 얘기를 했으나 뭐 팀에서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그게 규칙인 것 같아. 그냥 넘겨줘 라고 해서 그래 넘겨주는 줄 알았는데 근데 네. 이제 러셀 선수한테 이제 자리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갑자기 베르스타펜 선수가 옆을 박아버리죠. 살짝 덜 비켜주려다가 은근히 좀 쓱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비켜주기는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막 너무 깔끔하게 비켜주기는 뭔가 좀 자기 마음도 상하고 뭔가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딱히 휠락이 걸리는 장면도 아니었고요. 제 생각엔 그냥 베르스타펜 선수의 정말 실수이자 약간 과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조금 너무 웃겠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페널티를 먹고 러셀 선수한테 추월을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5위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페널티를 먹으면서 레이스 순위가 10위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사실 잃은 포인트가 저희가 5위면 10포인트를 얻는데 1위 그렇네요. 10등으로 내려오면서 1포인트밖에 못 얻었단 말이야. 그럼 사실상 거의 9점 10점 넘게 잃어버렸네요. 이제 9포인트를 까먹은 거니까 만약에 그게 그대로 9포인트 있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드라이버 챔피언십 베르스타펜 선수가 가져갔겠죠. 안 돼. 그럼 네, 물론 이런 식으로 if를 붙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긴 한데 그래서 뭐 그러면 어차피 뭐 라스베가스에서 뭐 맥라렌이 실격을 안 했으면 뭐 이런 그러니까 if를 붙이다 보면은 당연히 없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나 이게 아쉬웠던 거는 레이스가 끝난 뒤에 FIA에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사실 베르스타펜 선수가 말한 게 맞다. 그러니까 러셀 선수에 비해서 코너 진입할 때 앞에 있었고 애초에 베르스타펜은 이 러셀한테 자리를 넘겨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레드불이 쫄아서 레드불이 쫄아서 그랬다. 근데 사실 뭐 레드불 입장에서는 베르스타펜 선수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팀 오더대로 실행만 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9점을 더 얻었겠죠. 9점 지금에 비해서는 9점을 더 얻었을 때고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게 과연 그럼 팀의 전략적 미스인가 하면은 그냥 여러 가지가 겹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적으로도 약간 좀 아쉬운 판단을 한 것도 맞지만 네. 사실 이 사건을 정말 더 아쉽게 만든 건 결국 베르스타펜 선수의 처신이다. 그러니까 발단은 팀이지만 베르스타펜 선수한테 조금 더 책임이 있다. 6대 4로 하겠습니다. 한 6대 4 정도로 합시다. 베르스타펜 유리한 팀 4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츠노다 선수를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 시즌 30포인트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12위에 포디움 없고 우승 없고 레드불의 네. 드라이버 치고는 약간 굉장히 아쉬운 성적이고 평균 스타팅 그리드가 12.79 그리드로 13위에 평균 피니시는 12.58위로 리그 15위입니다. 자, 팀메이트 격차에 있어서는 지금 베르스타펜 선수와 352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뭐 네. 당연히 전체 1위입니다. 네. 네. 뭐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고. 네. 물론 이거는 츠노다가 못해준 것도 있지만 동시에 베르스타펜이 너무 잘한 탓도 있고요. 팀 포인트 기여도에서는 6.6포인트를 차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알핀의 콜라핀토 선수 다음으로 최하위입니다. 물론 알핀은 저희가 따로 이제 알핀 영상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네. 올해 포인트의 100% 전부가 가슬리 선수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여기는 살짝 논외로 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유의미한 그래도 나름 팀메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포인트를 획득한 팀들 중 그 드라이버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포인트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포인트 득점이 사실 없는 사람을 빼면은 그냥 최하위군요. 맞습니다. 그나마 좀 유의미한 포인트 획득이 있었던 드라이버 중에서는 팀적으로 기여도가 가장 없는 드라이버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뭐 중간에 로랑 메케스 감독이 레드불로 승격이 되면서 약간 반등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랑 메케스는 RB에 있었을 때부터 츠노다와 조금 더 합을 맞춰봤었고 그러니까 네. 호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츠노다의 가능성을 믿는 편에 속한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합의였기 때문에 네. 로랑 메케스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조금 츠노다 선수가 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리뷰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올해 그리드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은 뭐 레드불 입장에서는 어쩌면 츠노다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린드블라드 선수를 바로 첫 해 만에 그러니까 시즌 중반에 교체를 해가지고 레드불로 올리는 건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친다면은 네. 그러면 정말 하자르 선수가 부진하는 경우에는 꽤나 좀 가능성 있는 그 옵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26년도 시즌 내내 한 번도 그리드에서 못 볼까? 라기에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또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렇게 츠노다 선수의 하이라이트 한번 보도록 하자면 글쎄요. 그냥 레드불 승격 그 자체. 그러니까 레이스 상황에서는 별로 하이라이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레드불 승격. 근데 솔직히 하이라이트로 할 만해. 왜냐하면 그러니까 심지어 일본 말 그대로 하이라이트였죠. 그렇죠. 말 그대로 정말 하이라이트만 받았지. 그러니까 라이트를 갖고 뭔가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빛이 비춰지긴 했어요. 정말 일본 그랑프리 시작할 때 모든 주목은 츠노다한테 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랬죠. 그것도 심지어 홈에서 그 레드불 차량을 타고서 홈 팬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는 그 모습이 정말 그 모습 하나만큼은 가장 이 낭만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로우라이트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로 이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사실 항상 기대에 뭔가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좀 팬분들의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그 노리스 선수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거. 직선 코스에서. 그렇죠. 그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일단 츠노다 선수가 노리스 선수랑 레이스 상황에서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오는 것도 굉장히 천운이 따른 결과예요. 그것도 거의 24번 중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둘이 그 레이스 상황에서 붙어있을 게 뭐 백마커가 아닌 이상 사실은 거의 붙어있을 리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츠노다 선수에게는 어떻게든 팀에게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정말 운 좋게 자신에게 왔던 거고 심지어 그때 팀 라디오도 정말 비장했죠. 레이스 엔지니어가 뒤에서 노리스가 오고 있으니까 뭐 알고 있어라고 하니까 츠노다 선수가 뭐였죠? 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근데 그게 뭐였을까?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알았는데 못한 건지 아니면 잘 몰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허무하게 노리스 선수에게 추월을 내주면서 F1 팬분들이 바라는 특히 레드불 팬분들이 바라는 그림은 좀 연출해주지 못했죠. 그 그림이라 하면 그 비장함을 등에 업고 과감하게 핸들을 꺾어버렸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3랩 정도는 이렇게 좀 어떻게든 온몸 비틀기로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막 ERS까지 다 써가면서 그런 모습을 기대를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충돌이 나버리면은 츠노다 선수는 다시는 F1 드라이버로 쓸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츠노다가 그때 실수라고 말을 해도 그걸 실수로 믿을 수 있어. 그 사고가 벌어져도. 그지? 만약에 심지어 저희가 막 정말 정지전능한 신이어서 그러니까 알아. 정말 100% 트루로 이건 실수야를 알고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정말 츠노다 선수가 노리스 선수를 박아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심지어 실수인 게 100% 확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안 믿길 것 같아.
모든 추심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 스스로 약간 내 전지전능함에 오히려 의심을 품게 할 것 같아. 잠깐 이게 실수라고? 아닐 텐데 내가 뭔가 내 능력이 지금 약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되는 신 스스로도 약간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게 만드는 그런 결과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사실 결말 정도였는데.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한번 레드불의 이번 시즌 성적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씨부터 한번 이번 시즌 성적 한번 매겨주시죠. 저는 이 매번 성적 내릴 때마다 교수님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죠? 학생들에 대입하자면 저는 A-. 굉장히 드리겠습니다. 후해요. 네. A-. 그 사유는 물론 팀원들이 다들 너무 못했지만 한 명이 너무 잘해. 그리고 팀플을 너무 했는데 잘해오던 과탑 4학년이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버스를 태워준 것도 너무 다 보이고 그러는데 또 그렇다고 열심히 안 했냐 하면은 아닌 것 같아요. 막 팀원들 막 교체하려고도 하고 그러면 그런 노력을 비쳤지만 그래도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으니 A- 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A-. 네. 근데 사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끝까지 좀 이어 나간 것도 있고요. 컨스트럭터 네. 3위도 뭐 레드불이니까 좀 아쉽다라는 거지. 사실 뭐 그렇죠. 단적으로 딱 봤을 때 과연 엄청 못했느냐. 그리고 시즌 초반부에 비해서 반등을 이뤄낸 측면도 있기는 해요. 네. 글쎄요. 계속 폴시는 약간 그 전부터 약간 대학 교수처럼 이걸 계속 팀플에 좀 빗대가지고 이렇게 좀 정상 참작한 요소들을 계속 찾으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이제 F1 팀을 리뷰하는 입장으로서 그냥 네. 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약간 B뿔도 좀 주기 안 될 것 같아. B0? 네. B0로 드리겠습니다. 냉철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결과는 나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이번 시즌에 굴곡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나름 잘 극복한 측면이 있는데 네. 팀적으로 봤을 때 구조가 너무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현대 지금 이 네. 포뮬러 1에서 이 전체 컨스트럭터 451점 중 421점을 퍼스트 드라이버 혼자서 감당하는 구조로는 사실 팀적으로 좋은 성적을 얻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구조고요. 네. 심지어 그 드라이버마저도 지금 베르스타펜 선수가 막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도 있겠다 이런 루머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불안정하다. 에다가 이제 올해 시즌으로 이제 그 유키 선수가 하자르 선수로 바뀌면서 그럼 하자르 선수가 못하면 그 다음에 옵션은 뭐지? 얘가 못하면 그 다음에 옵션은 뭐지? 그러니까 너무 불안정적인 요소를 계속 갖고 가고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 팀의 비전으로 봤을 때 과연 이 팀이 2-3년 뒤에도 정말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세바스티안 베텔 선수 이후에 베르스타펜 선수라는 정말 이 엄청난 스타를 또 발굴해내면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았던 거긴 하지만 네. 이 202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던 레드불의 좀 전성기가 점점점 저물어가고 있지 않나 확실히 라는 생각이 들고 베르스타펜 선수도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거의 종지부를 알리는 거는 뭐 베르스타펜 선수가 은퇴를 한다거나 정말 자기가 얘기를 하는 대로 아니면은 정말 베르스타펜 선수가 다른 팀으로 옮긴다거나 하게 된다면은 그럼 과연 이들에게 차세대 스타는 누가 있는가? 또 이제 한창 2010년대 후반기에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한창 또 리그를 호령했을 때처럼 레드불도 이제 또 맥라렌이라고 한다던가 또 다른 팀들에게 좀 이런 왕자를 넘길 때가 슬슬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드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는 B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대로 진짜 베르스타펜이 혹여나 나간다면은 큰일 나죠. 진짜 남는 게 없네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베르스타펜 혼자가 모든 걸 이뤄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좋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네요.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도 팀플로 봤을 때 팀플은 협동을 평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퍼포먼스 자체는 괜찮다라고 한다면 사실 얘 혼자서 90%를 다 해버리는데 그럼 이게 팀플로서 잘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전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베르스타펜이 아니죠. 레드불. 이게 또 베르스타펜 선수 다 하니까 레드불 2025 시즌 다들 어떻게 보셨고 또 어떤 성적 매길 수 있을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는 그럼 바로 다음 애증의 팀 정말 이 모든 팬분들이 기다리시는 페라리의 리뷰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커 플래그가 내려와도 대왕 계속 달려 엔진 식는 소리 위로 남는 말 이름을 부르면 다시 출발 중 그리고 풀트랙 밖에서도 이어지는 톡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음 랩에서 다시 만나 폼을 얻어